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준입니다. 2007년 10월 15일 저는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13살이었죠. 13살. 아직 어린아이였어요. 그 전까지 저는 북한 함경북도 회령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회령. 중국 국경과 가까운 작은 도시였죠. 눈만 뜨면 배고픔과 추위가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길 겁니다. 아주 길어요. 제가 어떻게 지옥 같은 곳을 탈출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겪었는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제가 왜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태어난 건 1994년입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대기근이 시작되던 시기죠. 사실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행군은 군대가 하는 건데 백성들이 굶어 죽는 걸 행군이라고 부르다니. 하지만 그게 북한이에요. 죽음도 미화해서 말해야 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대로 배불리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배고픔이에요.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배를 채우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배가 덜 고픈 상태와 너무 고픈 상태만 있었죠. 아버지는 제가 4살 때 중국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민준아, 아빠가 중국 가서 돈 벌어올게. 맛있는 거 많이 사올게. 아빠 초코파이 사올 거야? 저는 초코파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지만 형이 한번 말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초코파이도 사오고 사탕도 사오고 다 사올게. 아버지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게 아버지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이듬해 따라가셨죠. 금방 돌아올게. 엄마 민준이 절대 아니죠. 엄마 나도 가면 안 돼? 제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민준아 아직 어려서 안 돼. 조금만 있으면 데리러 올게. 형이랑 잘 있어.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저는 부모님이 보고 싶어 매일 울었습니다. 하지만 형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형은 저보다 3살 많았어요. 7살짜리와 10살짜리가 단둘이 집에 남겨진 거죠. 우리 둘이서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가끔 이웃 아주머니가 와서 밥을 해주시곤 했지만 그것도 자주는 아니었죠. 아주머니도 먹고 살기 힘드셨으니까요. 자기 자식들도 굶기는 판에 우리까지 챙기기는 어려웠겠죠. 대부분의 시간 우리는 혼자였습니다. 진짜 혼자요. 배가 고프면 형과 함께 산으로 갔습니다. 산에 가면 뭐라도 있었거든요. 풀뿌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기고 개구리를 잡았어요. 처음에는 개구리를 어떻게 잡는지도 몰랐어요. 형이 가르쳐줬죠. 민준아 저기 봐. 저렇게 돌 밑에 숨어 있어. 조용히 다가가서 확 잡는 거야. 형이 개구리를 잡아서 보여줬어요. 개구리가 꿈틀거렸습니다. 이걸 먹어? 그래, 구워 먹으면 돼. 맛있어. 하지만 처음 먹었을 때는 토할 것 같았어요. 비린내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먹었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여름에는 그나마 나았습니다. 뭐라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풀도 많고 벌레도 많고 개구리도 많았어요. 하지만 겨울은 지옥이었습니다. 얼어붙은 땅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거든요. 눈이 쌓이면 산에도 갈 수 없었어요. 그냥 집에 있어야 했죠. 난방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석탄을 살 돈이 없었거든요. 형과 저는 이불 하나를 같이 덮고 잤어요. 서로 껴안고 떨면서요. 형 너무 추워. 조금만 참아 민준아. 아침 되면 나을 거야. 하지만 아침이 되어도 죽기는 마찬가지였죠. 2003년 겨울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한 달 넘게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이웃집에서 가끔 죽을 한 그릇씩 주셨는데 그것도 끊겼습니다. 그 집도 먹을 게 없었던 거죠. 어느 날 밤 너무 배가 고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났어요. 아니 소리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팠습니다. 위가 비어서 서로 달라붙는 느낌이었어요.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형이 제 손을 잡고 말했죠. 민준아 조금만 참아. 내가 뭐라도 구해올게. 형 괜찮아. 그냥 자자. 저는 형이 걱정돼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형은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둘 다 죽어. 내가 뭐라도 구해올게. 형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저는 형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형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형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냐? 걱정이 됐습니다. 새벽 2시쯤 형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요. 옥수수였습니다. 옥수수 5개를요. 형, 어디서 구했어? 이웃집 밭에서 훔쳤어. 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형도 무서웠던 거죠. 우리는 그 옥수수를 삶아서 둘이 나눠 먹었습니다. 물도 제대로 없어서 눈을 녹여서 삶았어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형 진짜 맛있다. 그래, 천천히 먹어. 체하면 안 돼. 우리는 울면서 먹었어요. 기쁜 눈물이었는지 슬픈 눈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보안원들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문을 쾅쾅 두드린 소리 깼어요. 문 열어! 김준호 있냐? 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준아, 문 열지 마. 하지만 보안원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이 새끼들이 남의 옥수수를 훔쳐먹었어? 보안원 둘이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우리 안 했어요. 형이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닥쳐. 이웃이 다 왔다고 했어. 네가 밤에 밭에 들어간 거. 형이 매를 맞았습니다. 제 앞에서요. 보안원이 몽둥이로 회에 등을 때렸어요. 1대, 2대, 3대.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저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보안원이 저를 발로 찼어요. 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형은 소리도 지르지 않았어요. 그냥 이를 악물고 맞았습니다. 10대를 맞고 나서야 보안원들이 떠났습니다. 다음에 또 도둑질하면 그땐 노동 단련대 보낸다. 알았어? 노동 단련대. 그곳은 어른들도 죽어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보안원들이 떠나고 저는 형에게 달려갔습니다. 형, 괜찮아? 형의 등은 멍들어 있었어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민준아. 형은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는 걸. 그냥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맞아 죽을 거라는 걸,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걸. 형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형은 자주 중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준아, 중국은 진짜 좋대. 밥도 많고 집도 따뜻하고 전기도 하루 종일 들어오는데. 정말? 하루 종일? 우리 집은 전기가 하루에 1~2시간만 들어왔거든요. 응, 정말이야. 그리고 말이야, 중국에서는 고기도 매일 먹는데. 고기. 우리는 1년에 한 번도 고기를 먹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도 중국 가면 고기 먹을 수 있을까? 그럼 당연하지. 형은 확신에 차서 말했지만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 세상이 정말 있을까? 매일 밥 먹고 고기도 먹고 전기도 하루 종일 들어오는 그런 세상이. 2005년 여름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다녀오셨어요. 준호야, 중국에서 전화 왔다. 우리 집에는 전화가 없었어요. 이웃집 전화를 빌려 쓰곤 했죠. 형과 저는 이웃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어요. 준호야, 민준아, 아빠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5년 만에 듣는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그래 민준아, 아빠 목소리 들려? 들려.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이제 준비가 됐다. 너희들 데려올 수 있어. 브로커한테 돈 보냈으니까 꼭 중국으로 와. 형이 전화기를 받았어요. 아빠 정말요? 정말 데려갈 수 있어요? 그래 준호야, 이번엔 꼭 성공시키기로 코가 곧 갈 거야. 그 사람 말 잘 들어. 그 전화를 받고 형과 저는 울었습니다. 드디어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민준아, 우리 이제 아빠 만나러 가는 거야. 형이 저를 안았어요. 정말? 정말 갈 수 있어? 그래, 중국 가서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자고. 우리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너무 설레서요. 진짜 중국에 갈 수 있을까?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에 잡히면 어떡하지? 탈북하다 잡힌 사람들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다들 끔찍한 일을 겪는다고 했죠. 2005년 11월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밤 10시쯤이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 민준이는 나 브로커다. 아버지가 보냈어. 형이 문을 열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짐 챙겼나? 네, 하지만 가진 게 별로 없어요. 형이 대답했습니다. 짐은 필요 없어. 어차피 다 버려야 해. 그냥 두껍게 입고 와. 우리는 집에 있는 옷을 전부 껴 입었어요. 추울 거라고 했으니까요. 준비됐으면 가자. 시간 없어. 브로커가 서둘렀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집을 나섰습니다. 가진 것이라고 몸에 걸친 옷뿐이었죠. 집 문을 닫으면서 뒤돌아봤어요. 우리가 평생 살던 집이었습니다. 낡고 작고 추운 집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었죠. 이제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산길로 이끌었습니다. 마을 뒤쪽 산으로요. 밤새도록 걸었어요. 영하 20도의 날씨였습니다. 발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만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소리 내지 마. 들키면 우리 다 죽어. 브로커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산길은 험했어요. 눈이 쌓여 있어서 발을 헛디디기 쉬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넘어졌어요. 눈 속에 파묻혔죠. 형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무릎이 아팠어요. 조용히 해. 소리 내지 말라니까. 브로커가 화를 냈습니다. 우리는 입을 다물고 계속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 우리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세 개의 그림자. 브로커 형. 그리고 저 새벽 4시쯤 우리는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강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저기 보이지? 저쪽이 중국이야. 저 강만 건너면 돼. 브로커가 알겠습니다.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중국 쪽 마을의 불빛이었습니다. 저기가 중국이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강 위에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얼음이 깨지면 어떡하지? 형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민준아, 나만 보고 걸어. 형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형도 무서운 거죠?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강을 건넜습니다. 한 말 한 말 조심스럽게요.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죠. 얼음 위를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혹시 얼음이 깨지는 건 아닐까? 그런 공포에 떨면서도 계속 걸어야 했어요.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쾅!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어요. 우리 발 앞에서요. 움직이지 마. 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30초 1분. 다행히 얼음은 더 이상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옆으로 가. 브로커의 지시를 따라 옆으로 이동했어요. 드디어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해냈다. 우리 해냈어. 형이 웃었어요. 하지만 브로커는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빨리 와. 한 남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리 와. 옷 갈아입어. 그 남자는 우리가 입고 온 옷을 전부 벗으라고 했습니다. 북한 옷 입고 있으면 바로 걸려. 다 벗어. 추운 날씨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린 옷을 다 벗었습니다. 속옷까지요. 그 남자가 준비해온 중국 옷을 주더라고요. 청바지, 티셔츠, 점퍼 처음 입어보는 옷들이었어요. 옷을 갈아입으면서 주변을 봤는데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옷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수백 수천 명이 버리고 간 옷들이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갔을까요? 그 옷더미 사이에 시체가 있었습니다. 얼어 죽은 사람이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손은 뭔가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아마 옷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이 제 눈을 가렸지만 저는 이미 다 봐버렸습니다. 두 구의 시체를요. 한 명은 여자였고 한 명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 제 또래쯤 되어 보였어요. 그 아이도 중국에 가려다가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가자, 빨리. 우리는 차를 타고 영길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형과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까 본 시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가면 갈수록 주변이 밝아졌어요. 밤인데도 불빛이 환했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와, 이게 중국이구나. 저는 창밖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처음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많은 자동차들, 북한에선 상상도 못했던 광경들이었어요.
연길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콜라를 마셨습니다. 브로커가 편의점에서 사준 거였어요. 여기서 쉬면서 마셔.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달고 톡 쏘고 천국이 이런 맛일까 싶었습니다. 형도 저도 울면서 콜라를 마셨어요. 민준아, 우리 이제 잘 살 수 있을 거야. 형의 얼굴에 처음으로 웃음이 번졌습니다. 형, 이제 배고프지 않을 거야. 저도 웃었어요. 연길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작은 여관방에서 지냈는데 그 방이 천국 같았어요. 침대도 있고 이불도 따뜻하고 텔레비전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저는 태어나서 제대로 된 텔레비전을 처음 봤어요. 북한에는 텔레비전이 있었지만 채널이 2개밖에 없었고 하루에 몇 시간만 방송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채널이 수십 개였어요. 24시간 방송하고요. 그리고 베이징으로 이동했어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거의 이틀을 달렸습니다. 처음 타보는 기차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높은 건물들, 넓은 들판, 큰 강, 모든 게 새로웠어요. 베이징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봤을 때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빠,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아버지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흰머리가 많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보고 우셨어요. 민준아, 준호야, 잘 왔다. 정말 잘 왔어. 아빠, 정말 아빠야? 저는 계속 물었어요. 꿈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요, 민준아, 아빠야. 정말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베이징의 한 아파트에서 우리 가족은 함께 지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저 5년 만에 온 가족이 모인 겁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요. 매일 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중국 음식이었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베이징 외곽의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브로커 비용도 내야 하고 한국에 가서도 돈이 필요했죠. 저와 형은 아파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거든요. 불법 체류자였으니까요. 들키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대사관에 들어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대사관 주변을 24시간 감시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브로커와 계속 연락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안전하게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을요. 2005년 12월 첫째 주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금요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베이징 외곽에 큰 공사 현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말 내내 일한다고 했습니다. 민준아, 준호야, 엄마 아빠 주말 동안 공사장에서 일하고 월요일에 올게. 어머니가 말했어요. 이번 일이 돈을 많이 준대. 그래서 주말도 반납하고 일하기로 했어.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지 않고 일하면 평소보다 2배를 번다고 했어요. 형이랑 둘이 잘 지내고 있어. 냉장고에 먹을 거 있으니까 데워 먹어. 아빠, 조심히 다녀와요. 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그래, 민준아. 다음 주에 보자.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게 아버지를 본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05년 12월 3일 토요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폭발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꽉! 문짝이 날아갔습니다. 아니, 문짝이 완전히 부서졌어요. 총을 든 중국 공안들이 들이닥쳤어요. 다 엎드려, 움직이지 마. 저는 형의 손을 꽉 잡았어요. 형, 민준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형이 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형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다행히 아버지와 어머니는 공사장에 계셨습니다. 만약 부모님도 함께 잡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공안들은 집안을 뒤졌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브로커가 우리를 팔아넘긴 거였습니다. 신기한 건 중국 감옥에서의 대우가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밥도 제대로 줬어요. 하루 3끼를요. 제 생애 처음으로 햄버거라는 걸 먹어봤습니다. 빵 사이에 고기와 야채가 들어있는 거였어요. 엄청 맛있었습니다. 스파게티도 먹었고요. 김면에 토마토 소스를 얹은 거였어요. 감옥이 이렇게 좋은 곳이었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아직 북한 감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4.5 통역이 왔습니다. 조선말을 할 줄 아는 중국 사람이었어요. 너희 북한으로 돌려보낼 거다. 준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형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안 돼요. 돌려보내지 마세요. 제발. 형이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제발요. 우리 죽여요. 북한 가면 우리 죽어요. 형이 울면서 애원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능력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문제 아니야. 다음 날 우리는 트럭에 실렸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요.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중국에서 잡힌 탈북자들이었죠. 여자들은 울고 있었고 남자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정신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트럭이 단둥으로 향했습니다. 압록강 절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긴 다리를 건너면 북한이었습니다. 다리 반대편에 북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진짜 공포가 시작됐어요. 형, 우리 어떻게 돼? 모르겠어. 모르겠다, 민준아. 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도 무서운 거죠.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군인들이 우리를 끌고 갔습니다. 형과 저는 서로 다른 곳으로 보내졌어요. 준호 형, 저는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군인 한 명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닥쳐! 이 반동 새끼야! 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입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저는 집결소라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이었는데 난방도 안 되고 창문도 없는 곳이었어요. 방 안에는 이미 2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모두 눈이 죽어 있었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앉아서 멍하니 있을 뿐이었어요. 옷 벗어. 한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어야 했어요. 중국에서 입은 옷도 속옷도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는 최수복을 입었습니다. 회색 천으로 만든 누더기 같은 옷이었습니다. 옷에서는 역한 냄새가 났어요. 소독약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어야 했어요. 꼼짝도 하지 말고요. 8시간 동안요. 처음엔 참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2시간이 지나니까 다리가 저려왔어요. 3시간이 지나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간수가 몽둥이로 때렸어요. 움직이지 마, 이 개새끼야. 그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개나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맞다가 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간수들은 물을 끼얹어서 깨웠어요. 그리고 다시 앉으라고 했죠. 밥은 하루에 2번 나왔습니다. 소금물에 삶은 옥수수가 전부였어요. 그것도 썩은 옥수수였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어야 했습니다. 별 맞고 눈물을 흘리며 먹었죠. 토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제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버짐이 생겼어요. 하얀 반점들이 얼굴과 팔다리에 퍼졌습니다. 영양실조였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움켜쥐면 한 움큼씩 빠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너무 추워서요. 난방이 전혀 안 됐거든요. 사람들이 서로 붙어서 잤지만 그래도 추웠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밤새 들렸어요. 모두들 추위에 떨고 있었죠. 매일 밤 누군가가 울었습니다. 조용히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서요. 형은 어디 있을까요? 형도 이렇게 힘들까? 영생응원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옆방 사람 하나가 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차가워져 있었대요. 간수들은 시체를 끌고 나갔습니다.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요. 다리를 잡고 질질 끌고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도 저렇게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 13살. 한 달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김민준, 나와. 저는 떨리는 다리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어디로 끌려가는 거지? 총살이라도 당하는 건가? 하지만 형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아, 형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형. 저는 형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형도 울고 있었어요. 민준아, 우리 나갈 수 있대. 삼촌이 돈을 보냈대. 삼촌이 뇌물을 쓴 거였습니다.
중국에 있는 아버지가 북한에 있는 삼촌한테 연락했고 삼촌이 간부들한테 돈을 준 거죠. 북한에선 돈이면 다 됩니다. 살인도 무죄로 만들 수 있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풀려났습니다. 한 달 만에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동네로 돌아왔을 때 이미 소문이 다 퍼져 있었습니다. 얘는 중국 가다 잡혀왔대. 반동 새끼들, 변절자들,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길을 가면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른들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멸시했어요. 학교는 더 심했습니다. 전교생 앞에서 교장이 저를 불러냈어요. 얘가 바로 그 반동 새끼다. 우리 조선을 버리고 남조선 가려던 변절자다. 교장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저한테요. 반동 새끼, 변절자, 죽여버려. 돌이 제 몸에 맞았어요. 이마 어깨 등 선생님들은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아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가면 맞았거든요. 매일요.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보안원들도 가끔 집에 들이닥쳐서 우리를 감시했죠. 너희 혹시 또 도망갈 생각 아니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우리가 다 보고 있어. 그렇게 2년을 살았습니다. 지옥 같은 2년이었어요.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 말했어요. 민준아, 우리 다시 나가자. 이번엔 꼭 성공하자.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2007년 여름 아버지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루트다. 몽골로 가는 거야. 대사관보다 안전해. 꼭 오너라. 하지만 이번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돈으로는 한 명밖에 못 간다는 거였어요. 형과 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아, 네가 먼저 가. 형은요? 나는 다음에 갈게. 네가 먼저 가서 성공하면 그때 나도 갈게. 형은 웃고 있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형이 얼마나 가고 싶어 하는지를요. 하지만 형은 동생인 저를 먼저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싫어요. 형이 먼저 가요. 전 다음에 갈게요. 하지만 형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민준아, 형 말 들어. 네가 어리니까 네가 먼저 가야 해. 형 괜찮아. 결국 저는 형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2007년 8월 5일 저는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형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그래 민준아, 한국에서 보자. 형은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이번 브로커는 달랐습니다. 여자였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가자. 시간 없어. 우리는 다시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겨울이 아니라 여름이었죠. 강은 얼어있지 않았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헤엄쳐서 건너야 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영을 할 줄 몰랐어요. 못해요. 수영 못해요. 그럼 죽어. 여기 남을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제 등에 튜브를 묶어줬습니다. 이거 잡고 있어. 발로 차. 절대 놓지 마. 저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8월인데도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계속 발을 차야 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물살이 세졌습니다. 튜브를 꽉 잡고 있었는데도 물에 휘둘려 갔어요. 알려주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브로커가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소리 지르지 마. 들켜? 간신히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옷을 갈아입고 다시 연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일주일 정도 머물렀어요. 그리고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베이징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바로 출발했거든요. 몽골로요. 오늘 밤에 출발한다. 준비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옷도 입고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반팔 티셔츠 하나, 반바지 하나. 그게 전부였죠. 호텔 수건 2개를 쟁였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밤에 호텔을 나왔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1시간, 2시간. 베이징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주변에 건물이 없어지고 황무지가 나타났습니다. 멀리 철조망이 보였어요. 저기가 몽골 국경이야. 브로커가 가리켰습니다. 철조망 앞에 도착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철조망이었어요.
저기 넘어가면 내몽골이야. 그리고 철조망 하나를 더 넘으면 몽골이고 경비대한테 왕 걸리면 성공이야. 브로커가 펜치를 꺼내서 철조망을 잘랐습니다. 들어가 빨리. 저는 철조망 아래로 기어들어 갔습니다. 옷이 철조망에 걸렸어요. 찢어졌습니다.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일단 들어갔으니까요. 저기 북두칠성 보이지? 네. 그것만 보고 계속 걸어. 절대 멈추지 마. 3일 정도 걸릴 거야. 3일 물도 없이 밥도 없이 3일을 걸어야 한다고요? 브로커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사막 한가운데에요. 주변은 온통 어둠이었습니다. 별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북두칠성을 보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철조망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게 마지막 철조망이었어요. 이걸 넘으면 몽골이었습니다. 저는 철조망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손이 베었어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어갔습니다. 피는 나중에 닦으면 되니까요. 철조망을 통과한 순간 불빛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헤드라이트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대였습니다. 내몽골 경비대가 저를 본 거죠. 젠장, 저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경비대는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움직이면 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30분을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8월이었지만 사막의 밤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경비대가 제 위로 불빛을 비췄어요. 하지만 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비대가 떠났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북두칠성만 보면서 계속 뛰었습니다. 1시간, 2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새벽이 되자 해가 떠올랐습니다. 사막에 햇빛이 비쳤어요. 너무 더웠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물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끝없는 사막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밤이 되자 다시 추워졌어요.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형을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꼭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간절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물도 마시지 못했고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빈혈이 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조금만 쉬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오후였어요. 주변은 온통 사막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여기서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났어요. 뒤거리면서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면 사라졌습니다. 신기루였죠. 사람도 보였어요. 형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 저는 뛰어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더 걸었을까요? 멀리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천막이었어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천막으로 뛰어갔습니다. 유목민들이 놀라서 저를 봤어요. 물 주세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물은 처음이었어요. 유목민들은 저를 보고 뭔가를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북한 사람이라는 걸요. 그들은 저에게 빵을 줬어요. 말을 한 마리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말에 태웠어요.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말을 타고 갔을까요? 건물이 보였습니다. 초소였어요. 몽골 경비대 초소였습니다. 이용민이 저를 초소에 내려줬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초소 앞에 서 있었어요. 군인들이 나왔습니다. 북한? 한 군인이 울었어요. 조선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북한에서 왔어요. 옷 벗어. 저는 옷을 벗었습니다. 그들은 제 몸을 조사했어요. 뭔가 숨긴 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초소에 있었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왔어요. 다른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여자 2, 남자 5, 아이 3, 일주일 동안 10명 넘게 모였습니다. 모두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죠. 일주일 후 한국 대사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너희 이제 울란바토르로 갈 거야. 거기서 한국 가는 거 기다리면 돼.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너무 기뻐서요. 우리는 기차를 타고 울란바토르를 왔습니다. 몽골의 수도였어요. 도시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근처에 한 숙소로 갔어요. 거기서 한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방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몽골에서 북한 사람들과 몽골 군인들이 자주 싸운다고 했습니다. 여자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밖에 내보낼 수 없다는 거였죠. 방은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들 방에 있었어요. 벽에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여자들 방과 연결된 구멍이었죠. 사람들은 그 구멍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담배도 주고받았습니다. 한 달 후 한국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이제 한국 갈 준비에 드디어였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가는 거였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가는 거구나. 눈물이 났어요. 공항으로 왔습니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이륙할 때 귀가 먹먹했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창밖을 보니 구름이 보였어요. 구름 위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신기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이었어요. 드디어 한국에 온 겁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바로 국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국정원에서 입실을 했습니다. 독방이었어요. 하얀 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았어요. 이름이 뭐야? 나이는? 어디서 살았어? 가족은? 어떻게 탈북했어? 같은 질문들을 계속 받았습니다. 신축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거였죠. 조사가 끝나고 다른 탈북자들이 있는 방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3주를 더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을 교육하는 곳이었어요.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곳이었죠. 하나원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어를 배웠어요. 북한 말과 남한 말이 많이 달랐거든요. 돈 쓰는 법도 배웠고 지하철 타는 법도 배웠습니다. 모든 게 신기했어요.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학교에 갔습니다. 한국의 초등학교였어요. 5학년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제 나이가 13살이었으니까요. 첫 등교 날 저는 떨렸습니다. 애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하지만 걱정과 달리 아이들은 저를 괜찮게 대해줬어요. 신기하긴 했지만 놀리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친절했어요. 민준이가 북한에서 왔어요. 다들 잘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영의 박수였어요. 수업 시간에 연락갔습니다. 민준아, 내 가족이 왔대. 오늘 앞으로 오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족? 가족 누가 온 거지? 어머니, 아버지? 아니요, 우리 형? 하나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내렸어요. 민준아, 어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엄마, 어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아버지도 다가왔어요. 우리 셋은 포옹했습니다. 엄마 왜 버리고 갔어요? 왜 저 두고 갔어요? 저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도 너무 보고 싶었어. 매일 울었어. 너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한 거야. 너한테 밥이라도 사주려고. 버리고 간 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버지도 말했어요. 이제 다시는 안 헤어져. 우리 이제 같이 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형이었어요. 아빠 준호 형은요? 형은 언제 와요? 아버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준호는 올 준비하고 있어. 곧 올 거야.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형은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형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한테 계속 연락했습니다. 지금 준호 어디 있는지 알아요? 우리 준호 좀 찾아주세요. 돈은 내가 더 보내줄게요. 부탁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형의 소식이 끊긴 거예요. 2008년 가을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은 아버지는 주저앉았습니다. 준호가 아버지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형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라는 걸요. 형은 두 번째 탈북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2007년 겨울이었어요. 저와 같은 루트로 몽골을 가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형은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몽골 경비대가 형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탈수와 저체온증이었어요. 형은 의식이 없었대요. 몽골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후 숨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2007년 12월 15일 형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형이 죽었다고? 우리 형이? 아니야, 거짓말이야.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형은 정말로 죽은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밤새도록요. 형이 이름을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제가 한국 온 지 18년이 되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저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형을 생각합니다. 형이 없는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형 지금 이 말 들리나요? 저 민준이에요, 평등. 형 너무 보고 싶어요. 하루도 형 생각 안 하는 날이 없어요. 형이 좋아하던 음식을 먹을 때마다 형이 생각나요. 형이 저한테 해줬던 말들이 생각나요. 민준아, 형이 있으니까 괜찮아. 형이 지켜줄게. 하지만 형, 지켜줘야 할 사람은 형이었어요. 제가 형을 지켰어야 했는데 형이 저보고 먼저 하라고 했을 때요. 제가 거절했어야 했어요. 아니, 더 강하게 거절했어야 했어요. 형이 먼저 가세요. 저는 나중에 갈게요. 형이 더 많이 고생했잖아요. 그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저는 형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혼자 한국에 왔죠. 형, 제가 먼저 갔어야 했어요. 형이 한국에 왔어야 했어요. 형은 저보다 더 많이 고생했잖아요. 저를 먹이려고 도둑질도 하고 맞기도 하고 형은 저를 지키려고 평생을 바쳤는데 저는 형한테 뭘 해준 게 있나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형 정말 미안해요. 제가 형을 살렸어야 했는데 매년 12월 15일이면 저는 형 무덤에 갑니다. 몽골에 있는 무덤이요. 2010년에 처음 갔었어요. 부모님과 함께요. 나무 십자가 하나만 서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형, 여기 있었구나. 형 많이 추웠죠? 무서웠죠?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어요. 형 왜 혼자 갔어요? 왜 저를 안 데려갔어요? 저도 형이랑 같이 있고 싶었는데 지금도 매년 12월이면 몽골에 갑니다. 형 요즘 어떻게 지내요? 거기는 춥지 않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어요. 형이 항상 하던 말 기억나? 윤준아, 우리 나중에 한국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자.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형, 저 지금 그거 다 먹고 있어요. 난 형이 없으니까 맛이 없어. 형이랑 같이 먹고 싶은데 형, 저 너무 외로워. 사람들은 저보고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행복해. 형이 없으니까요. 형, 우리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 그때는 제가 형 되고 형이 동생 할래. 그럼 내가 형을 지켜줄 수 있잖아. 제가 형 밥도 챙겨주고 형 아프면 약도 사주고 형이 저한테 해준 것처럼 우리 형 많이 사랑해. 이 세상에서 형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부모님보다도 형이 더 좋아. 형이 저를 키웠으니까. 형 정말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형 다음 생에 꼭 만나. 저 기다릴게요. 오래오래 기다릴게요. 그대가 건강하게 잘 있어요. 형 사랑해요.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형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눈물 나거든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수많은 형제들이 헤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살았고 누군가는 죽었습니다. 저처럼 동생만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들은 모두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서 미안하다고, 네가 살았어야 했다고.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 모두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 꼭 안아주세요.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